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1,800조 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관리에 모든 정책 역량을 동원하겠다며 강력한 대출 규제를 예고했습니다.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제시했습니다. 정부가 성인 80% 이상이 백신 접종을 마치는 시점에 이른바 위드 코로나로 방역 체계를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목표대로 백신 접종이 진행될 경우 이르면 11월경 방역 전환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 펀드, 이른바 DLF 손실 사태의 책임을 물어 금융당국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 내린 징계에 대해 법원이 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금융감독원이 법리를 오래 오해한 법이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징계를 내렸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 강남구가 강남대로와 테헤란로 중심의 개발축을 영동대로로 전환하는 역사적인 변화에 들어갔습니다. 2028년경이면 삼성역 일대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강남의 모습이 첫 선을 보일 전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오늘 인사청문회에서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의 적용 일정을 더 앞당길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다음 달 끝나는 중소기업 대출 상환 유예 조치에 대해서는 재연장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첫 소식 전민정 기자입니다. 지금은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할 시점이다. 국회 검증대에선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1,800조 원이 넘는 가계부채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며 강한 대출 규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은 당초 예고된 대로 6% 수준으로 관리하되 2023년까지로 예정된 차주별 DSR 적용 일정은 앞당길 수 있다며 조기 확대 시행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그 DSR 확대 도입하는 거와 관련해서는 그것이 이제 크게 또 이 가계 개개인에게 미치는 영향도 크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이런 일정이 만들어진 것 같고요. 저는 만약에 제가 취임을 하게 된다면 이 단계적인 일정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제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려고 합니다. 다만 고 후보자는 일률적인 대출 규제 논란을 의식한 듯 청년과 무주택자와 같은 실수요자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하겠다며 진화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전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한 것과 관련해선 적극 지지한다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나아가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소신을 밝히며 환은의 정책 행보에 발을 맞추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고 후보자는 다음 달 말 종료 예정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 조치에 대해선 추가 재연장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지금 그 방역 상황도 그렇고 상황이 오히려 좀 심각해진 측면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중소기업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충분히 감안한 그런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새 금융당국 수장 앞에는 가계부채 문제 이외에도 가상자산, 머지포인트 사태 등 금융 현안도 산적한 상황. 고 후보자는 다음 달 24일이 시한인 가상화폐 거래소 신고는 연장하지 않겠다는 뜻과 함께 파생결합펀드와 머지포인트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대책도 세심히 챙기겠다는 의지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 대출 규제로 실수요자에게 충격이 가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고승범 내정자가 밝히고 있지만 이미 실수요자들의 대출 이자 부담은 거세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우리 가계가 새로 받은 대출의 금리는 평균 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번 기준금리 인상까지 반영되면 앞으로 상승폭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강미선 기자입니다. 3%에 바짝 다가선 가계대출 금리. 가계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은 2년 2개월 만에 최고치로 뛰어올랐습니다. 특히 마이너스 통장을 비롯한 신용대출의 금리 상승세는 더욱 가팔라졌습니다. 대출금리 외에 은행에 돈을 맡기면 주는 금리도 소폭 올랐습니다. 5월부터 이어진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경고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문제는 앞으로 추가적인 금리 인상입니다. 기준금리 상승과 함께 은행들의 자금 조달 부담은 점점 커질 전망. 한국은행에서 금리 인상 관련해서 이미 여러 번 언급을 했기 때문에 미리 선반영된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이번에 금리 인상을 할 때 약간의 불확실성이 있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금리가 상승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달부터 금융당국이 신용대출을 연봉 이내로 막고 한은이 10월과 11월 추가 금리 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있는 만큼 경제 주체들의 금리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경제TV 강미선입니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낸 DLF 징계 취소 소송의 1심 공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보미 기자. 네, 서울행정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예, 법원이 결국 손 회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1부는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금융감독원, 즉 금감원을 상대로 제기한 DLF 징계 취소 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금감원이 제출한 제재 사유 5가지 중 4가지가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금감원의 제재는 위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금융상품 선정 절차를 마련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는 금감원의 제재가 타당한 것으로 봤고, 이에 따라 여기에 상응하는 한도 내에서 우리금융에 대한 제재를 금감원은 다시 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우리은행이 형식적으로는 상품선정위원회를 마련을 했지만 내부 절차를 들여다봤을 때 실질적으로는 흠결이 있었다는 겁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월 손태승 회장에게 DLF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 경고를 내렸고, 손 회장은 2달 뒤 징계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과 또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징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번 재판 결과가 다른 금융사 CEO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될 텐데 누가 영향을 받게 됩니까? 일단 당장 동일권으로 소송을 진행 중인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에게도 유리하게 판세가 돌아갈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또 라인펀드나 옵티머스 펀드 사태 등과 관련해서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를 통보받았던 증권사 CEO들에 대한 최종 징계한 결과도 뒤집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앞서 금융위원회는 이번 손태승 회장에 대한 1심 재판 결과를 반영해서 이 제재안을 최종 결론 내리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현재 박정림 KB증권 대표와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 또 현 금융투자협회장으로 있는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 등이 최종 징계 수위에 대한 금융위원회 의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번 판결에 대해서 금융감독원이 항소를 할지 여부도 관심입니다. 어떻게 예상됩니까? 일단 금감원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이 판결 세부 내용을 면밀하게 살펴본 뒤에 항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금감원은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한편 우리금융은 이번 판결을 겸허히 수용한다면서도 앞으로도 철저한 내부 통제와 금융 소비자들을 위한 정책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행정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미국과 독일, 이스라엘 같은 나라들은 이미 국민 절반 이상이 코로나 백신을 2번씩 맞았지만 여전히 하루 확진자 수가 수만에서 수십만 명씩 나옵니다. 이를 보면서 이제는 우리도 이 코로나 종식이 아니라 코로나 속에서 살아가는 방향으로 방역 체계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정말 바꿔도 되는 건지 이 성장기업부 정재홍, 김선엽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김 기자, 이런 전환을 우리가 이제 위드 코로나라고 부릅니다. 정확한 개념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위드 코로나는 말 그대로 코로나의 공존을 이제 받아들이고 일상을 되찾자는 취지하에 이제 방역 체계를 전환하겠다는 그런 것인데요. 이제 코로나 종식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가운데 현행 방역 체계를 또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간다면 경제적 손실이 또 이만저만이 아니기 때문에 코로나 팬데믹 출구 전략의 일환으로 이제 위드 코로나 정책이 거론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드 코로나의 핵심은 우선 그런 방역 체계를 위중증 환자 중심으로 전환을 하고 이제 일일 발생 확진자 수에 더 이상 연연하지 않겠다. 좀 그런 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백신 접종을 완료한 일반 국민에 대해서는 통제를 점진적으로 줄여나가겠다는 게 이제 핵심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뭐 사적 모임 인원 확대나 아니면 뭐 공연장 수용 인원 확대 아니면 식당 영업 시간 제한 폐지 등 또 여러 가지 그런 완화 방침을 좀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해서 이제 방역 당국은 현재 다양한 의견을 지금 수렴하고 있고요. 다음 달 말 이후에 전문가와
설명회 그리고 공청회 등을 통해서 10월 말쯤에 위드 코로나 정책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겠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뭐 구체적으로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일단은 섣부른 판단은 또 금물입니다. 예. 또 전문가들도 위드 코로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들 이제 공감하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예방의학 전문가인 최재욱 고려대 교수 설명 들어보시겠습니다. 거리두기를 그냥 무한정 지속하는 것은 민생 경제와 또 이 국가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가 너무 피해가 극심해집니다. 위드 코로나로 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 위중증이나 사망률 관리의 부분에만 통계적으로 또 방역 정책에 관심을 갖고 이제 확진자 숫자 발표나 확진자 수 증가에는 크게 의미를 두지 않는 것이 바로 위드 코로나의 기본 핵심이고요. 유행성 독감과 같이 관리하는 그러한 상황이 우리도 바로 가야 될 목표다. 확진자 수에 연연하지 않고 증증과 이 사망만 관리한다. 당장 우리 정부도 9월에서 10월 초에 이제 위드 코로나로의 전환을 검토한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당장 전환은 아무래도 좀 어려운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이제 백신 접종률이 첫 번째로는 중요한데요. 우리나라는 이제 10월 말쯤에 1차 접종 70%를 완료하고 2차 접종은 이제 11월 말 늦게까지는 그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일단 1차 접종에서 70%를 달성한 후에 2차 접종까지 완료를 해야 합니다. 2차 접종까지 해야 중증 화요를 어느 정도 예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다시 최 교수 인터뷰 들어보시죠. 전 세계 많은 연구 보고들이 1차 접종만으로는 감염 예방 효과와 위중증 예방 효과가 굉장히 50% 다 미만으로 알려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2차 접종까지 완료하면 감염 예방 효과가 떨어진다고 알려진 아스트라제네카나 얀센도 61% 정도는 감염 예방 효과가 있고 또 위중증으로 가는 것도 75에서 80% 정도는 위중증 예방 효과도 유지가 되고 있어서 실제로 이제 싱가포르나 영국 등에서 실제 위드 코로나를 시행했던 국가들의 사례를 보면 1차 접종률이 70%를 넘어간 시점에 이런 정책을 시행했었습니다. 예, 우리는 지금 전체 성인의 80% 이상이 접종을 마치면 위드 코로나로의 전환을 검토하겠다. 어제 정부가 이렇게 밝혔는데. 네, 맞습니다. 어제 정은경 질병청장이 브리핑에서 고령층의 90% 그리고 성인의 80%가 코로나 예방 접종을 완료하면 그 시점에 이제 위드 코로나로 전환을 해보겠다 이렇게 처음 언급을 했고요. 그 시점이 그러면 정확히 언제쯤이 될까요? 예, 지금 이 상황을 보면요, 이르면 11월, 아니면 늦으면 연말이나 돼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 백신 수급 차질이 또 없어야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돌발 변수가 없으면 이르면 이제 11월 말 정도 그렇게 예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르면 11월 말 정도요. 그렇습니다. 이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백신 접종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제 위중증 환자를 최소화할 수 있고 위드 코로나 체계로 이제 한 발 앞서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문제는 접종 거부자들인데요. 접종률이 높은 국가들에서도 뭐 인센티브도 줘보고 일부는 페널티까지 줘보면서도 했지만 안 맞는 비율이 나는 죽어도 백신을 못 맞겠다 하는 비율이 30% 정도는 남았습니다. 이 30%에 대해서 변이 바이러스가 퍼지고 또 확진자가 늘어나게 되거든요. 우리나라는 백신 접종을 마친 50대 이상 연령대에서 1차 접종률이 이제 80%가 지금 현재 넘고 있는 상황인데 어제부터 접종이 시작된 40대 이하 연령층의 예약률은 아직 70%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연령대처럼 80%가량 맞는다고 해도 20% 정도의 미접종자가 생기는 거죠. 이런 이유 때문에 위드 코로나라고 해서 완전히 방역 조치를 해제할 수는 없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고 점진적으로 단계를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 백신 수급 상황이나 어떤 접종률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봐가면서 생각보다 더 늦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요즘 이 해외는 보니까 아예 마스크를 벗고 이제 축제 같은 거를 즐기는 이런 실험을 하는 나라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부분도 혹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꼭 이 안 맞겠다고 하는 사람들까지 다 이렇게 맞춰 나간 뒤에나 전환이 가능한 겁니까? 예, 일단 지금 위드 코로나도 좀 여러 가지 모델이 있는데 뭐 대표적으로 영국을 지금 사례로 들 수 있는데 뭐 지난달에 영국에서 런던 웸블리 스타디움에서 유로 2020 결승전이 열렸는데 이제 영국은 사실 방역 완화를 전면적으로 이제 시행을 했는데 그러니까 마스크 다 벗고 그 스타디움에 무려 관중 13만 4천 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날 이제 코로나 확진자만 5천 명 이상이
이렇게 발생을 했다고 그렇군요. 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우리 상황에서 보면 굉장히 심각한 걸로 보는데 영국에서는 중요하지 않다. 10,000명이든 20,000명이든 예. 사실 사망률만 잘 관리되면 문제가 될 게 없다. 이런 입장을 지금 고수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전문가들은 또 어떤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영국의 사례는 좀 위험하다, 좀 신중해야 된다, 좀 이런 입장입니다. 예. 이와 관련해서요, 천은미 이대 목동병원 교수 인터뷰 들어보시겠습니다. 영국은 이제 경제 문제 때문에 이제 방역을 완전히 푼 상태로 가니까 위드 코로나 개념이고요.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백신 접종률이 높지만 방역은 강화를 하면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의료학적 측면에서는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사망자나 확진자가 상당히 적기 때문에 저희가 가고자 하는 길은 전 싱가포르를 좀 더 선호하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방금 들으셨던 것처럼 방역 수칙을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그런 싱가포르 모델을 참고해볼 만한데요. 사실 싱가포르는 최근에 2인에서 5인까지 그런 사적 모임 제재를 확대하고 또 500명까지 모일 수 있는 그런 문화, 스포츠, 종교 행사를 허용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싱가포르 백신 접종 완료자 비율은 또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74% 수준입니다. 그래서 방역 조치를 다소 완화했지만 또 치명률이 0.05% 줄어들어 코로나를 또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그런 평가를 좀 받고 있습니다. 네, 현재까지는 이제 싱가포르 모델이 좀 이상적으로 보이기는 하는데 싱가포르도 이제 나라가 굉장히 작잖아요. 그리고 보면은 뭐 격리를 어기면은 징역형을 뭐 얼마를 준다고요? 6주씩 징역형 최대 6개월 이하까지. 최대 6개월까지 징역형을 준다고 하니까 우리나라에서 그대로 도입하는 건 좀 아무래도 좀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싱가포르 사례는 우리가 말씀하신 것처럼 좀 달라서 참고할 만한 사례 정도고요. 사실은 이렇게 방역 조치를 완전히 완화하지 않는 것을 위드 코로나로 볼 수 있냐라는 데서 좀 논란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말 자체가 완전히 일상 속의 코로나 속에서 산다 이런 뜻이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이제 현실 상황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데 의료계에서는 이제 백신 접종률과 방역 조치 그리고 의료 시스템 이 3박자가 모두 충족이 되어야 위드 코로나를 추진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료 시스템이 사실 좀 중요한데요. 임시선별진료소나 생활치료센터, 감염병 전담병원 등등 코로나에 대응하는 우리 의료 시스템은 완전히 지금 비상체제입니다. 확진자 추적을 포기한다고 해도 재택치료나 일반 병원급에서 코로나 환자 관리 같은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아직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좀 부족하다는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의료계에서는 의료 시스템이 현재의 비상체제에서 위드 코로나 체제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꽤 시간이 걸린다고 이제 판단하고 있는데 관련해서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선별진료소도 비상체계고 생활치료센터, 감염병 전담병원, 중증 전담병상 자체가 다 임시조직으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사실 접종률이 올라가서 중증 환자 위주로 간다고 하더라도 이 의료체계 자체가 일상적인 의료체계로 전환이 되지 않으면 정말 진정한 위코로나로 갈 수는 없거든요. 근데 사실 이런 준비는 단순히 2, 3개월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건 6개월에서 1년 동안 이제 전체적인 중증 환자 발생 상황, 입원 환자 발생 상황을 고려해서 점진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고요. 이제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얘기하는 거는 위드 코로나 체제를 도입하기 전에 충분히 논의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서야 이제 비로소 논의가 시작되고 있는데 갑자기 정책을 시작해서 또 국민들에게 잘못된 시그널을 주면은 확진자만 증가하고 다시 부랴부랴 대책을 마련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점에서 볼 때 균형을 갖추면서 계속 논의를 진행하는 게 옳다라고 이렇게 의료계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성장기업부 정재용, 김선엽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입주민들이 가장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고 이 공간 내에서 충분히 운동도 하고 즐길 수 있는 그런 편리한 시설을 다 갖추는 게 목적이었고요. 가운데 클러스터는 숲으로 가득 찬 공간인 거고 양쪽에 있는 클러스터는 리조트와 호텔의 조경 같은 것들 좀 조합해서 좀 다른 단지보다는 작지만 훨씬 더 큰 공간으로 보일 수 있게끔 노력을 했습니다.
최근 미국 증시가 꾸준히 우상향을 하면서 미국 대표 성장주 투자 펀드로 자금이 빠르게 유입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실적 개선과 혁신이 이어지면서 중장기적으로도 미국의 대형 성장주들의 전망이 밝다는 분석입니다. 정희영 기자입니다. 최근 한 달 새 코스피 지수가 3%대 약세를 보인 반면 미국 증시는 견조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최근 사상 최고점을 돌파한 S&P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지난 한 달 새 각각 1.5%, 1.9%가량 올랐습니다. 이처럼 미국 주요 증시들이 강세 흐름을 보이며 기간별로 북미 주식형 펀드에는 최근 한 달과 3개월 동안 각각 4천억 원, 1조 원이 넘는 뭉칫돈이 유입됐습니다. 특히 최근 신흥국 증시가 조정을 받는 반면에 미국 증시는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 역시 북미 펀드를 향한 자금 유입의 원인으로 풀이됩니다. 최근 한 달과 3개월 기준으로 북미 주식형 펀드에 몰려든 투자금은 대표적인 신흥국 펀드인 중국 펀드의 유입 규모를 3배 이상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펀드별로 살펴보면 최근 한 달 새 1천억 원이 넘게 몰려든 펀드는 테크탑10 ETF, S&P 500 ETF, AB 미국 그로스 펀드, 나스닥 100 ETF 등입니다. 이들 모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알파벳 등 미국 대표 기술주들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최근 강한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고점 논란보다는 미국 기술주에 대한 투자자들의 강한 신뢰가 뒷받침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글로벌 증시 중에서 미국 증시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 게 첫 번째 이유일 거고요. 조기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가 한동안 완화되면서 상대적으로 성장주에 대한 밸류에이션상 좀 부담이 완화되면서 성장주에 대한 기대가 좀 높아졌던 것도 최근 3개월 수익률 상위 5개 펀드의 경우 역시 모두 성장주에 투자하는 펀드들로 북미 지역 펀드 전체 평균 수익률을 크게 상회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미국 주요 기업들이 2분기 깜짝 실적을 발표하면서 하반기에도 미국 주요 성장주들의 강세는 지속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실제 미국 금융정보업체 팩트셋에 따르면 올 2분기 실적을 발표한 S&P 500 상장 기업의 87%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증시 전문가들은 올해뿐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미국 대형 성장주들의 상승세는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미국 빅테크 기업 같은 경우는 올해 실적이 실제로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고 이런 추세는 단기적으로 계속 이어질 거라고 예상하는데요. R&D 규모나 M&A를 통해서 사업을 확장하고 혁신을 통해서 기술과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글로벌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도 전망이 밝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장기적인 추세에는 변함이 없지만 연일 연고점을 경신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시적인 조정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만큼 단기 투자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금을 분할해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게 효과적이란 조언입니다. 한국경제TV 정희영입니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서울 강남구 일대가 훤히 내려다 보이는 삼성동 아셈타워 옥상입니다. 이곳 아셈타워가 있는 삼성역 일대는 영동대로 시대를 준비하는 강남구에 있어 가장 중요한 지역 중 하나입니다. 영동대로의 대변신, 그 중심에는 오는 2028년 완공되는 영동대로 복합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현재 설계 변경을 진행 중인 현대차그룹 GBC와 코엑스 지하를 연계해 삼성역과 봉은사역 사이 1km 구간을 지하 7층 깊이의 국내 최대 지하 도시로 만듭니다. 또 지상에는 17,000평방미터 규모의 대형 공원과 공연장이 들어섭니다. 영동대로 복합 개발 사업은 그 삼성역과 봉은역 사이 1km 구간을 지하 7층 52m 깊이의 지하 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미 지난 6월 30일 착공을 시작해서 오는 2028년에 완공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일대는 코엑스와 현대자동차 빌딩이죠. GBC와 지하로 연결되는 이 공간은 무려 크기가 잠실 야구장의 30배 크기의 면적에 달하는 22만 평방미터로 국내 최대 지하 도시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이 사업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지하 공간에 들어서는 강남권 광역복합환승센터입니다. 지하철 2호선과 9호선이 이어지고 KTX 동북부 연장선과 함께 GTX A노선과 C노선, 위례 신사선까지 들어서 이곳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사통팔달한 교통중심지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동안 강남구는 서쪽을 중심으로 가로는 강남대로, 세로는 테헤란로를 중심으로 개발을 거듭해 왔습니다. 이제 강남구는 한계에 다다른 서쪽에서 벗어나 동쪽의 중심인 영동대로를 축으로 새로운 미래 청사진을 그리고 있습니다. 영동대로를 중심으로 시작된 강남구의 대변신은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삼성역 일대부터 잠실 종합운동장 부지에 이르는 구간을 국제 교류 복합지구로 만드는 사업이 영동대로 개발을 시작으로 첫 삽을 떴고, 서울 동북부와 강남을 한 번에 잇는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은 내년 1월 착공에 들어갑니다. 올해와 내년 시작되는 굵직한 사업들이 완성되는 2028년경에는 영동대로를 축으로 강남의 신도심이 형성되고, 기존 강남대로와 테헤란로를 중심으로 한 과밀 개발 지역들이 구도심이 되는 모습으로 탈바꿈할 전망입니다. 영동대로 복합개발과 아까 말씀드렸던 GBC, 또 국제교류 복합지구 조성, 수소 역세권 개발, 또 동부 간선도로 지하화 사업, 그리고 여기에다가 구룡마을 개발 등이 이렇게 모든 대형 프로젝트들이 완성이 되면은 말하자면 우리 강남은 천지 계백 수준의 변화가 올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남구는 이런 그 천지 계백의 변화를 거쳐서 미국 뉴욕 맨하탄이나 중국 상하이 푸둥 같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거듭날 것입니다. 특히 강남의 변방이었던 수서 지역이 수소 역세권 개발로 서울 남부의 관문으로 탈바꿈됩니다. 총 38만 평방미터 부지에 6개 노선이 지나가는 복합 환승센터는 물론 주택과 학교, 공원에 백화점과 업무지구까지 있는 미니 신도시로 개발될 예정입니다. 강남구 전체가 발빠르게 변하고 있지만 여전히 1970년대에 머물러 있는 곳들이 많습니다. 제가 있는 이곳 압구정 현대아파트는 지은 지 45년이 넘었고, 같은 강남구에 있는 대치동 음마아파트는 42년이 됐습니다. 두 곳 모두 규제에 발목 잡힌 재건축 단지의 상징이 됐습니다. 지금 강남구에만 지은 지 30년이 넘는 아파트 단지는 50곳이 넘습니다. 그만큼 재건축이 시급한 상황인데 서울시가 올해 안으로 이른바 재건축 35층루를 폐지할 것으로 보여 재건축 추진에도 속도가 날 전망입니다. 아직도 주민들께서 생활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루빨리 재건축이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미 이를 위해서 지난 6월에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서 빠른 재건축 진행을 촉구했고, 아파트 높이를 35층으로 제한해 놓은 2030 서울 플랜이 재수립되는 올 연말에 속도를 높여 추진해 보겠다는 서울시장의 답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람과 자본이 몰려드는 강남구의 새로운 100년을 이끌어갈 대형 프로젝트들이 첫삽을 뜨면서 강남은 물론 주변 지역도 같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민수입니다. 네,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의 변화를 자치구별로 짚어드리는 특별기획 구석구석 서울. 오늘은 한국인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는 이 강남구의 변화를 김민수 기자가 취재하고 왔습니다. 김 기자, 이 강남구의 미래 모습은 큰 틀에서 좀 어떻게 바뀐다고 할 수 있을까요? 예, 그 앞서 이제 보도에서 보신 것처럼 강남구의 이제 대변신을 시작하는 이제 굵직한 사업들이 올해와 내년 첫 삽을 뜰 예정입니다. 이를 두고 이제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이 새로운 100년을 이끌어갈 프로젝트라고 평가하기로 했는데, 이 지도를 보시면 좀 더 자세히 이 상황을 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970년대 이후에 강남구는 저 강남대로, 세로는 강남대로, 가로는 테헤란로를 축으로 개발을 거듭해왔습니다. 뭐 경부고속도로와 함께 이제 강남대로를 축으로 주로 개발을 했고요. 근데 이 개발의 큰 축이 이제 동쪽인 영동대로로 변하는 겁니다. 이미 기존 강남대로나 테헤란로는 이제 과밀 개발로 이제 큰 폭의 변화를 주기 어렵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대략 2028년경이면 이런 굵직한 사업들이 완성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영동대로를 축으로 하는 그
축으로 이제 강남구의 신도심이 형성이 되는 거고요. 기존 이제 강남대로나 테헤란 쪽은 구도심이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50년을 넘게 유지한 이제 개발의 축이 바뀌는 건데 이 강남구의 변화와 맞물려서 주변 다른 구들도 큰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예. 이 영동대로 축의 개발의 어떤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역시 현대차의 GBC가 지어지는 영동대로 개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정확히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예, 현재 그 삼성동 코엑스에서 봉은사역 사이 1km 구간이 지하 도시로 바뀌는 게 가장 큰 사업입니다. 예. 그 양쪽에 이제 현대차 GBC와 앞쪽에 이제 코엑스가 있겠죠. 또 지상 그 구간도 대규모 공원이 되는 거고요. 핵심은 이 단순히 지하 도시가 되는 게 아니라 이 수도권은 물론 전국으로 연결되는 교통 인프라가 갖춰진다는 점입니다. 예. 이곳에는 이제 전국을 잇는 KTX는 물론 수도권을 빠르게 연결하는 GTX A노선과 C노선이 들어오고요. 지하철 2호선과 9호선이 연계됩니다. 또 남부를 연계하는 위례 신사선도 들어오고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가장 그 교통이 좋은 지역이 되는 건데 이것이 이제 삼성역 일대와 잠실운동장, 잠실을 연계해서 개발하는 국제교류 복합지구 사업과도 맞물리게 됩니다. 또 이 서울 동북부에서 강남을 바로 연결하게 되는 동부가선도로 지하 사업도 현재 착공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예.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은 그 영동대로를 긴 축으로 해서 삼성역이 중심이 되고요. 잠실과 연계한 국제교류 복합지구가 횡으로 개발되고 아래로는 수소 역세권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야말로 이제 교통과 도시 인프라가 전반적으로 완전히 새 단장을 하게 되는 셈인데 당연히 이제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주게 되겠죠. 어떻게 달라질까요? 예, 이미 아시겠지만 이제 강남 지역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부동산이 비싼 지역 중 하나인데 예. 이 사람과 일자리, 이제 물류, 자본이 몰리기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그 앞서 말씀드린 사업들이 완공되는 시점이면 이 같은 이제 심화 현상은 더욱 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설명드리면 편할 것 같습니다. 지난해 초반에 그 코로나19 사태가 있을 때 이태원 클럽에서 큰 유행이 번진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생각으로 이제 이미 주말을 이용해서 원정 클럽으로 오거나 원정 쇼핑을 오는 게 굉장히 보편화된 상황인데 예. 특히 이 수도권을 30-40분으로 만에 연결하는 GTX 2개 노선이 연결되는 삼성역일 때는 수도권 전역의 유동인구들을 빨아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돈을 쓰러 삼성역으로 오는 거죠. 예. 그러니까 투자를 염두에 두고 계시다면 이 삼성역 부동산, 상업역 부동산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요. 또 현대차 GBC 같은 경우는 그룹 주요 계열사가 대부분 입주하게 돼 있습니다. 고소득 직장인들이 대거 들어온다는 입장에서 주변 집값을 자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강남 불패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었습니다. 김민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하루에 다 구경하기도 벅찬 신개념 백화점이 대전에 들어섰습니다. 대전에는 놀거리가 없다, 이런 우스갯소리도 이젠 옛말이 됐습니다. 방서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아이의 얼굴을 인식한 피아노가 저절로 연주를 시작합니다. 표정을 바꾸자 연주는 더 빨라집니다. 고개를 돌리면 아이언맨이 입었을 것 같은 로봇 수트가 있고 눈앞에서 펼쳐진 우주의 신비로움에 경탄하기도 합니다. 다른 백화점이라면 아동복이나 세일 매장으로 채워졌을 고층을 체험형 공간으로 재해석한 이곳은 바로 오늘 문을 연 대전 신세계 아트앤사이언스입니다. 대구점 이후 5년 만에 등장한 신규 점포는 정유경 신세계 백화점 총괄 사장의 야심작이자 신세계 유통 DNA를 집약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중부권 최대 규모라는 명성과 아트앤사이언스라는 이름에 걸맞게 카이스트 연구진과 손잡고 유통시설로는 처음으로 과학관을 선보였고 다양한 미술품이 전시된 갤러리와 조형물은 미술관을 방불케 합니다. 충청권 최초 돌비 시네마는 물론 성인과 키즈 전용으로 나뉘어 구성된 문화센터, 프리미엄 영어 키즈 카페, 그리스 신화 속 바다의 신 포세이돈을 테마로 한 아쿠아리움도 있습니다. 193m 높이의 엑스포 타워에는 대전 시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아트 전망대와 호텔이 자리했습니다. 가족 단위 고객뿐 아니라 관광객까지 끌어들인다는 목표입니다. 단순히 물건을 파는 곳이 아닌 과학과 문화, 예술이 어우러진 중부상권 랜드마크로 만들어졌습니다. 대전 최고 높이의 전망대에서 관람하는
세계적 예술 콘텐츠는 물론 과학 수도 대전의 정체성까지 담아 세상에 없는 백화점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백화점 본연의 기능인 쇼핑 공간으로도 손색이 없도록 지역 첫 명품 브랜드를 대거 입점시킨 것도 특징입니다. 여기에 최근 명품 소비의 중심축으로 떠오른 남성 고객의 지갑을 열기 위해 남성 전문 명품관을 강화하는 등 기존 대전 충청권 최강자 갤러리아 백화점 타임월드점의 아성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대전 신세계 아트앤사이언스점의 흥행 전망은 불투명합니다. 일주일 먼저 문을 연 롯데백화점 동탄점에서 확진자가 나오면서 개점 흥행몰이에 찬물을 끼얹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초기 마케팅 비용까지 감안하면 출점 첫 해 영업이익을 담보하기는 힘들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한국경제TV 방서호입니다. 네, 차트를 통해 한 주간 증시를 정리하고 다음 주 증시 전망하는 차트로 보는 증시 시간입니다. 증권부 지수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지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먼저 이번 주 시장부터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시장의 가장 큰 이슈 단연 금리 인상이었습니다. 금리 인상 발표가 나온 후에 시장이 조금 출렁이는 모습 보였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분위기가 이어졌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제 이제 금리가 인상되면서 우리 예. 증시가 출렁인 이후에 오늘까지도 영향을 좀 미쳤는데요. 예. 오늘 약세로 시작한 코스피는 상승 전환하다 싶더니 다시 하락 전환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어제보다 0.17% 오른 3,133.77로 마감을 했는데요. 예. 금통위가 있었던 어제 코스피의 모습입니다. 상승세로 출발을 했지만 10시 금리 인상이 발표되면서 좀 약세로 전환을 했고요. 등락을 거듭하다가 이주열 총재의 기자회견 이후에 낙폭을 키웠습니다. 이주열 총재가 기준금리를 인상을 했지만 여전히 금리 수준은 완화적이라는 해석을 내놓으면서 연내 한 차례 더 인상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무게가 실렸습니다. 최유준 신한금융투자연구원의 분석을 좀 보시겠는데요. 금리 인상 결정 이후에 외국인이 선물 시장에서 매도로 전환을 하고 또 프로그램 매도가 확대됐다면서 단기적으로 시장이 불편한 재료를 인식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코로나19의 확산 여부와 경기 변화에 따라서 코스피의 방향성이 결정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예, 지금 뭐 보셨다시피 대부분의 증시 전문가들이 한국의 금리 인상 영향이 증시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지만 오늘도 외국인 매도세는 좀 계속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번 주도 외국인이 매도 우위를 보였는데요. 네. 하지만 좀 그 강도는 둔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7월 FOMC 의사로 공개로 이 테이퍼링 우려가 짙었던 지난주에는 또 외국인이 1조 3천억 원을 팔아치웠는데요. 예. 이번 주는 4,300억 원을 파는 데 그쳤습니다. 우리 증시는 외국인의 영향력이 크다 보니까 한국보다는 미국 시장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데요. 어제 3명의 지역 연준 의장들이 한 방송에 출연해서 일제히 테이퍼링을 좀 시작해야 한다고 파월 의장을 압박을 했습니다. 예. 금통위의 금리 인상에 더해서 이 발언들도 시장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요. 때문에 오늘 저녁 열리는 잭슨홀 미팅의 주목도가 당초 예상보다 좀 높아졌습니다. 관련 인터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테이퍼링 빨리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시장이 밀렸던 측면도 있거든요. 저거 뭐 공식적으로 뭐 테이퍼링 발표는 안 하지만 그 연준 수장이 어떤 이야기를 할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다시 중요도가 높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죠. 예, 그동안 잭슨홀 미팅 하면은 이 테이퍼링과 관련된 중요한 얘기가 이번에는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전망이 있었는데 다시 또 중요도가 높아진 상황이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중요한 게 테이퍼링의 구체적인 시기입니다. 지금 거론되는 게 9월 FOMC가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증시의 변동성 기간이 좀 뒤로 길어졌는데요. 예. 한국경제TV가 이 잭슨홀 미팅 이후에도 변동성이 지속될 것인지 증권사 센터장들에게 물었습니다. 7명의 센터장 가운데 6명이 변동성이 지속될 것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윤창용 신한금융투자센터장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는데요. 이번 잭슨홀 미팅보다는 9월 FOMC 회의에서 테이퍼링 논의를 공식화하고 11월 회의에서 계획을 공개하고 12월 회의에서 테이퍼링이 실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기가 앞당겨질지 여부는 계속 좀 주시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서철수 미래에셋증권 센터장은 역시 연말 연초에 테이퍼링이 좀 시작될 것으로 예상이 됐지만
예상보다 빨라질 경우에 증시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서 당분간 좀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다만 센터장들은 9월 이후에는 시장이 좀 긍정적으로 변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테이퍼링 논의가 공식화되기 전까지는 이런 변동성이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 중요한 게 잭슨홀 미팅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는 지켜봐야겠지만 다음 주 변동성 장세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에는 또 대비를 잘 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외에도 주목할 만한 일정들 한번 살펴볼까요? 네, 다음 주에 가장 중요한 이슈는 미국의 고용 동향입니다. 다음 달 3일 미국의 비농업 고용지수 그리고 실업률이 발표가 되는데요. 지난 3개월간 비농업 부문에서 평균 83만 개의 일자리가 추가됐는데 예상보다 강력한 고용 지표가 또 나올 경우에 테이퍼링 일정이 예상보다 앞당겨질 수 있기 때문에 주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내 기업들의 실적을 예상할 수 있는 8월 수출입 동향이 발표되니까 그 수치도 좀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앞서 연준이 얘기했던 이 고용 지표에 따라서 테이퍼링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다, 이런 변수가 남아 있기 때문에 다음 주 한 주 글로벌 시장 이슈에 그 어느 때보다 주목을 해보셔야겠습니다. 증권부 지수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현명한 소비를 위한 지침서 똑똑한 소비자 리포트 신선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신 기자, 지난 이 생수 수질 관련 이 보도가 파장을 지금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그 사이에 조금 더 진척된 사항들이 있습니다. 오늘 좀 더 자세히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앞서 이제 신 기자가 2015년부터 6년간 수질 기준 미달로 행정 처분을 받은 사례들을 분석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환경부가 자료를 냈습니다. 한번 좀 보겠습니다. 예, CG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CG가 준비되어 있죠. 쉽게 말하면은 이제 지난해부터 올 상반기까지는 제품 수의 위반 사례가 없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게 이 말이 실제 사실입니까?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먼저 환경부 자료는 마치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위반 사례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당장 이달 들어서도 위반 업체는 또 나왔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올해 수질 기준 위반 업체는 총 4곳인데요. 그중 3건은 이달에, 그리고 1건은 지난 4월에 나왔습니다. 자사 제품인 동원샘물을 생산하는 동원 F&B 연천 공장과 스파클과 석수, 그리고 쿠팡의 탐사수와 크리스탈을 생산하는 우리샘물이 수질 기준 위반으로 행정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자사 제품인 석수와 쿠팡의 탐사수를 생산하는 하이트 진로 음료 세종 공장도 수질 기준이 부적합했습니다. 더불어 이제 수입 샘물 판매업자도 적발이 됐는데요. 한 곳 미래라는 업체입니다. 두 번째로 제가 수질 기준은 2가지 검사를 한다고 지난번 방송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여과를 거친 제품 수 그리고 수원진 원수 2가지를 검사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환경부 자료를 보면 지난해와 올해 상반기까지는 제품 수 위반이 없었다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아래 분홍 색깔로 좀 이렇게 쳐져 있는 글씨를 보시면요. 작게 좀 뒤쪽에 써놨는데 원수 수질 기준 위반은 지난해까지도 있었다라는 사실을 적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장 최근에도 제품수 위반이 있었는데 그 얘기는 쏙 빼고 올 상반기까지 제품수 위반이 없었다는 얘기만 적어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원수 기준 위반은 지난해와 올해에도 지금 계속되고 있다는 거고. 당장 이달 위반 업체들을 좀 보니까 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업체들이 굉장히 좀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동원샘물과 스파클, 석수,
쿠팡의 탐사수 그리고 크리스탈 이렇게 돼 네. 있는데 이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상품 전체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 상품 제조업체 일부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일부 그 수질 기준 적발된 업체가 만든 생수가 문제가 있다는 건데요. 네. 지난 보도 이후 그 쿠팡이랑 롯데칠성의 반품과 환불을 요구하는 그런 소비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추가로 더 확인을 해본 결과 쿠팡의 탐사수는 그 환경부에서 제공한 그 자료보다 제조업체 4곳보다 2배 더 많은 9곳에서 쿠팡의 탐사수를 생산하고 있었는데요. 네. 제조업체 9곳 중 수질 부적합 판정을 받은 곳은 한 곳이 더 추가가 돼서 모두 4곳입니다. 이 가운데 2곳은 당장 이번 달에도 수질 기준 미달로 행정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이트 진로 음료 세종 공장은 지난 5일, 그리고 제조업체 우리샘물은 지난 19일에 행정 처분을 받고 현재 환경부 홈페이지에도 공지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제조업체 CM은요, 또 2019년에만 2번 수질 기준 위반 사례가 있어서 PB 생수 관리에 좀 더 철저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쿠팡의 탐사수는 올해에도 역시 제조업체 일부가 네. 기준을 미달한 걸로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이 때문에 소비자들이 지금 업체에 문제 제기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일부 상담원들이 지금 또 대응을 하는 부분에서 또 논란이 네. 나오고 있다고요? 아무래도 이제 많은 소비자분들이 이제 환불과 반품을 요구했는데요. 그 상황에서 고객센터 그 직원들이 기사 내용은 허위다, 오보로 확인됐다 이렇게 대응을 해서 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네. 이에 이제 쿠팡 측은 일부 고객센터 직원이 공식 입장과는 전혀 다르게 응대한 것이다. 사실을 확인하고 시정을 하겠다 이렇게 밝혀왔습니다. 또 이제 아이시스를 생산하는 롯데칠성도 입장을 전해왔는데요. 롯데칠성 관계자는 그 청도샘물은 2016년 2번 그리고 2017년 1번 수질 기준을 위반했지만 그 이후로 행정 처분을 받은 사례는 없다며 앞으로 더욱 철저하고 까다로운 기준으로 만들어서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예.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롯데칠성 자회사 4곳에선 지난 6년간 수질 기준 위반 사례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취수량 부족으로 5곳의 제조사에서 추가로 또 아이시스를 생산을 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2곳이 최근 6년간 수질 기준을 3번 미달한 바 있습니다. 2곳 중 한 곳인 CM에선 그동안 이제 정수기용 대용량 생수를 납품해 왔고요. 현재 2021년 현재 지금 이곳에선 아이시스를 생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곳 외에도 이제 2015년부터 그리고 현재까지 수질 기준을 2번 이상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자사 제품 그리고 OEM으로 납품하는 상품까지 제가 다 정리해서 올려놓을 예정입니다. 네, 이 부분은 이제 주요 포털 사이트에서 신선미 기자의 기사에 좀 더 자세히 소개해드리기로 하겠고 네. 이번 이 신 기자의 보도에 대해서 일부 업체들이 좀 항의를 해오기도 했습니다. 네. 뭐 원수에 문제가 있어도 결과적으로 이제 여과돼서 나오는 제품 수에 문제가 없으면 괜찮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네. 하는데 어떻습니까? 괜찮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 생수업계 품질 관리 고위 관계자는 그 둘 중 하나라도 수질 기준에 위반이 된다면 시중에 판매돼선 안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관계자 인터뷰 들어보시죠. 예. 깨끗한 원수를 사용해서 제품을 만드는 게 기본인데 원래 식재료는 뭐 조금 시들시들해도 그거를 뭐 이렇게 막 볶거나 양념해버리면 모를 수도 있는 거와 마찬가지잖아요. 계속 한 군데서 주기적으로 일어난다면 그거는 원수가 정말 나쁜 물이라서 소비자한테는 사실 안 좋은 거죠. 네, 모든 식품이 마찬가지지만 이 생수라는 제품도 전수조사를 하는 게 아니라 표본 검사를 합니다. 생산된 제품 수 모두를 일일이 다 검사를 할 수 없다 보니까 일부 제품을 이제 선정을 해서 표본 검사를 하는 건데요. 따라서 원수는 수질 기준 미달이었지만 제품 수 수질 검사에선 괜찮다라고 해서 이 생수는 문제가 없다라고 단언할 수는 없는 거죠. 즉 원수와 제품 수 검사 수질 기준에 모두 적합해야 우리가 모두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부도 원수 기준 미달에 대해서 뭐 검사도 하고 처벌도 하고 하는 거겠죠. 그렇죠. 환경부도 현 제도에 대해서 좀 개선하겠다 이렇게 밝혔다고요? 예, 네, 그나마 다행인데요. 환경부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국민들이 분개를 하고 많은 관심을 갖다 보니까 좀 개선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수질 기준을 초과한 먹는 샘물 업체 관리를 좀 강화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특히 또 솜방망이 처벌이란 지적에 대해서도 수질 기준 위반 시 영업 정지를 강화하고 그리고 제조업체들이 자가 품질
품질 검사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소비자들이 찾아보기 힘든 정말 깜깜이 공지에 대해서도 앞으로 이제 좀 다양한 공표 방법을 마련하겠다고 밝혀왔습니다. 먹는 물 정말 우리 국민 건강과 지켜야 되는 중요한 문제인데요. 수질 기준 위반 사례를 축소하는 상황에서 환경부가 앞으로 정말 샘물 제조업체를 관리를 잘하고 또 국민의 알 권리를 지켜줄 수 있을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똑똑한 소비자 리포트 신선미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이번 주 주요 키워드라고 한다면 역시 대출일 겁니다. 대출 중단 사태를 선언하기도 하고 이어서 이제 금리를 올리기도 했는데 결과적으로도 이제 집값을 잡겠다 이런 의지였죠. 예, 그렇습니다. 오늘 또 강력한 대책이 추가적으로 발표가 됐는데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사실 가계부채 관리 차원이다 이런 이유를 내세웠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렇게 규제 대상, 적용이 되는 규제 대상에는 당연히 대출이 꼭 필요해서 받은 실수요자들이 많을 겁니다. 이런 발언에 이제 청년층이나 실수요자들을 배려하겠다 이렇게 덧붙여졌지만 배려 차원이 아니라 사실 피해는 없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몇 년째 이 가계부채 위험하다 경고가 계속되어 왔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하필 이제서야 규제를 하는 것일까? 예. 이런 의문을 던지면서 오늘의 뉴스 플러스를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